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위장 전입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내각 후보자들까지 잇따라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야당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총리와 외교부 장관에 이어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야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보류하고 대통령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공직 후보자 3명의 위장 전입 문제와 대통령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대선 공약은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취지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다만 과거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과 이번 사례는 다르다면서 위장 전입이라도 심각성과 의도성,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3명에 대해 지명을 철회할 뜻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내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공론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이렇게 비서실장이 직접 사과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화를 돋우는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과의 대선 공약을 어기고 5대 비리자라도 계속 임명하겠다는 독선과 독주의 행태라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은 소위 어물쩍 넘어가기 위한 국민의 기반의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총리 후보자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우호적이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돌아섰습니다. 5대 비리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은 국정 운영에 적용할 수 없는 캠페인용 공약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인지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다. 같은 위장 전입이라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공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미공개란 청와대의 이중잣대 논란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이 시급하다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청와대 해명 뒤 다시 만나기로 했던 총리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들의 회동은 없던 일이 됐고 오늘 전체 회의에서 예정됐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도 무산됐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이 갑자기 강공으로 태도를 바꾼 이유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까지 이 3명이 각각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정성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차례의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1997년 김 후보자는 빼놓은 채 부인과 아들이 주소지를 인근 친척집으로 17일 동안 옮겼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교사였던 부인이 경북으로 발령나면서 아들이 경기도에서 학교 다닐 수 있게 친척집에 맡기려다가 아내가 교직을 그만둬 다시 전입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04년 6개월간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양천구 목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위에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대치동 전셋집을 비우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자신 소유의 목동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전세 계약서는 시간이 오래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지난 이틀간 인사청문 자리에서 1989년 교사인 아내가 강남 지역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몹시 처참합니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되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미국에서 태어난 딸이 한국으로 전학 오는 과정에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청와대가 먼저 위장 전입을 공개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이 계기가 돼 낙마한 첫 사례는 2002년 장상 총리 후보자입니다. 장 후보자는 서울 강남과 목동에 위장 전입한 것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겹치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홍원 후보자가 수도권 주택 청약을 위해 누나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을 시인한 뒤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결국 새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됐습니다. 정치부 김정윤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제죠. 청문회 첫날만 해도 좀 통과가 무난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틀 사이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야 3당 입장에서는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쉽게 인준을 해주면 앞으로 이 위장 전입 후보자가 나오면 다 통과시켜 줄 거냐. 또 이렇게 무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 뭐 이런 그 반론이 거세진 겁니다. 뭐 일단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갔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일 텐데 지금 어느 정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건가요? 인사청문위원이 모두 13명입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 네. 바른정당이 1명입니다. 이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과반인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한국당이 반대니까 이 국민의당 의원 2명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셈입니다. 호남 출신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처음에는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이 문재인 정부 첫 총리인데다가 뭐 이 지지 기반인 호남 출신 후보자이다 보니까 네. 뭐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뭐 통과시켜주자 이런 기류가 우세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은 국민의당이 뭐 찬성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뭐 이런 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당 이 김동철 원내대표와 조금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야 3당이 끝까지 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계속 끝까지 반대하면 이거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 건가요? 인사청문회 법을 보면 말이죠. 네. 국회의장은 이 인사청문을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러네요. 뭐 형식적으로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뭐 직권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뭐 야당들이 반대를 하면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20석에 그렇죠. 불과하잖아요. 뭐 통과는 불가능한 거고요. 또 이 새 정부 첫 임명 동의안부터 강행 처리를 한다. 그러면 뭐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그럴 수 거고 있죠. 그래서 뭐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은 뭐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엔 이제 여야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뭐 대통령이 뭐 직접 입장을 밝힐지 뭐 여당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뭐 그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또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 임원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총 역시 이런 양극화를 만든 한 축이라며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어제 한 포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 부분까지 확산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정책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당사자인 경총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 자문위도 김 부회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그 가족과 주변이 겪는 고통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표 위원장도 기업 입장만 대변하는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경총 부회장의 발언에 정면 대응한 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집단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 새 정부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며 국정 운영을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랜만에 청와대에 들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와 대선 과정에서 국정 관리를 잘해줘서 감사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다. 는 점들을 인식하시고 전 정부에서 잘한 건 이어나가고 잘못한 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국정 운영이 단절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에 정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금기시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우리의 좀 정치 문화 이런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재킷을 벗으며 편한 시간을 갖자고 했고 참석자들도 화답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마지막 내각이자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처음 내각이란 자세로 물러나고 나서도 물론 이제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다 저희가 잘 그대로 또 전달도 하고. 오차는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 반 동안 진행됐고 뼈 있는 조언들도 나왔습니다. 주영환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달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교원 양성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언을 들은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며 박근혜 정부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든 각 부처의 노력은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쓴 걸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일제히 거액의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특수활동비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대선일인 5월 9일까지 129일 동안 모두 35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하루 평균 2,7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꼬박꼬박 쓰인 겁니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누가 어디에 썼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이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어떤 목적으로 쓴 건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썼다면 처벌받을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 활동까지 정지됐던 건 아니라면서 규정에 따라 각 수석실 활동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예산 규모와 사용 정도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직접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하더라도 기본적인 남북관계는 다시 열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대북 인도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접경 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 협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권에 대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압박은 계속하더라도 민간 교류 등 기본적인 남북 관계는 다시 열겠다는 새 정부의 뜻이 담긴 조치로 보입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오늘 오후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민화협에 메일을 보내 말라리아 공동 방역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면 좀 6월 초가 됐으면 좋겠다. 이 단체는 방역약품을 육로로 보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육로 통행에 필요한 군 통신선 재가동 등 남북 연락망을 재개하는 문제가 조만간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는 데는 부담이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6.15 남북 공동행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소녀상 지킴이로 유명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불법 시위를 벌였다는 건데 이 판결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행태, 논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식자재는 물론이고 일회용 비닐까지도 본사를 통해 사야 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올리곤 하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갑질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강화되는데 먼저 그 실태부터 보시죠.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자 위에 가득 뿌려지는 모짜렐라 치즈. 하지만 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치즈만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지난 4년간 시중에선 한 푼도 오르지 않았던 치즈의 공급가를 본사가 15%나 올린 겁니다. 원가 인상으로 수익이 곤두박질하고 있는데도 본사가 최대 40%로 정한 할인 행사는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방세제나 포장재 같은 공산품도 모두 필수 구매물품으로 지정돼 시중에 더 싼 게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의를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재계약이 임박한 매장들은 다음에 계약 안 하실 거죠? 8년간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였던 김경무 씨는 본사의 공급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가 결국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항권이라는 게 점주는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는. 을은 값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따라가야지. 그걸 거부하는 순간 가맹 해지잖아요. 처음부터 식재료 공급 가격을 터무니없이 책정하는 본사도 적지 않습니다. 이 김밥 전문점 본사는 올해 초까지 시중에서 35,000원 하는 20kg 쌀을 46,500원에 공급했다가 비난이 일자 그제서야 쌀값을 인하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가맹점은 식재료와 물품 등 필요한 재료비의 87%를 본사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 가맹점주의 약 88%는 이런 갑질만 개선돼도 월 평균 110만 원은 절감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방금 보신 것 같은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우성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새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이런 구조됐다.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밖에 없는데 그 보이스가 좀 작았던 거 아닌가 그동안. 특히 지난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현재 하도급법에 있는 보복 금지 규정이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됩니다. 본사의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대해 거래 중단이나 물량 축소 등 보복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건비가 오르면 하도급 업체가 납품 단가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네, 정우성 기자. 공정위를 통한 갑질 근절 강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양대 과제가 바로 골목상권 보호하고 재벌 개혁입니다. 그런데 취임 초기에 집중해야 될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를 꼽은 거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제일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네. 지금 대기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골목상권이 정상화, 활성화되면 거기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가 일자리 창출에 총대를 매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네, 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말한 것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젊은 대기업 총수들이 한 일은 골목 상권 침범만 떠오른다. 그러니까 넓은 글로벌 세상에서 경쟁하고 골목에 와서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모두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뭐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이라든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이런 이슈들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통 대기업들은 꽤 긴장하고 있겠는데요. 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강도가 세다면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아직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가 강화되면 업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대기업을 시장의 적이라든지 규제 대상으로 보는 이런 시선도 부담스럽다면서도 이게 워낙 현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하고 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향후 경제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7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 행사 코너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경기 부진에 중국 관광객까지 줄면서 매출 부진을 겪던 대형 유통업체에 모처럼 매출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매출 추이가 좀 부진한 면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6월, 7월에는 이제 바캉스 시즌이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신장률이나 모든 지표가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6.8포인트 오른 108로 나타났습니다. 7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생활 형편이나 경기, 수입 등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은 특히 앞으로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소득이 늘고 소비 증가도 뒤따르게 됩니다. 최고를 받자마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예전에 비해 수준이 확실히 커져서 열심히 쓰고 다녔어요. 제가 취업하고 나서 이제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잖아요. 심리 개선 자체가 또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수의 둔화 흐름을 좀 완화시켜주는.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에서 발견된 디지털 기기는 휴대전화 80세대, 카메라 12대를 비롯해 모두 135대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복구하면 참사 당시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휴대전화의 데이터가 3년 만에 복구됐는데 배가 침몰하는 다급한 순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전남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 진입한 세월호는 갑자기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2분 뒤 동력을 거의 잃어 북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고 다급한 구조 신고가 관제센터와 해경에 접수됩니다. 세월호 희생자 A씨가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한 시간은 9시 29분. 헬기 구조가 시작되기 불과 3분 전이었습니다. 9시 40분, 세월호가 왼쪽으로 50도 넘게 기운 시점. 불안감에 휩싸인 친구들이 다급하게 찾지만 묵묵부답. 2분 뒤 해경 구조가 시작됐음을 긴박하게 알리는 메시지에도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복원된 휴대전화 메시지가 끊긴 건 10시 1분. 마지막으로 수신된 메시지는 구조가 됐는지를 간절히 물으며 꼭 연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시각 옆으로 70도가량 누운 세월호는 이미 절반이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 B씨의 휴대전화에선
세월호가 급격하게 기울던 9시 37분부터 4차례 가족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못했던 기록이 복원됐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복구됐는데 여기엔 사고 하루 전인 15일 기상 상황이 안 좋아 단원고 교감이 출항에 반대했던 정황이 담겼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 수색 과정에서 수습한 데이터 기기의 복구를 서둘러 진상규명에 필요한 단서를 모을 계획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일본 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로도 유명한 이 대학생을 돕기 위해서 8만 명이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인 대학생 김샘 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흘 뒤 회원 30여 명과 함께 일본 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일행은 1시간쯤 농성했고 김 씨 등 2명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 신고 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로 3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굴욕적 한일협상 폐기를 위해 맞서 싸울 것이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적 이익이 아닌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고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 씨의 처벌에 대해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기소와 구형이 과도하고 처벌은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8만 명 넘는 사람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종종 벌금 관련해서 이제 좀 힘을 보태주고 싶다라고 하는 전화가 오고 있어요, 사실. 김 씨 측은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점은 안타깝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의경으로 복무하던 22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 약을 먹을 수도 또 안 먹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살 박모 일경은 지난 2월 부대 배치 직후부터 우울증세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 불침번을 서다가 잠이 들었고 그 때문에 사유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불침번 근무 때는 저녁에 약을 먹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거르면 어떻게 될까? 빼먹게 되면은 증상이 악화가 되고 또 잠을 못 자는 것 자체도 또 악화 요인이 돼서 굉장히 이중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약을 먹으면 졸려서 불침번을 설 수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우울증이 악화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박일경의 극단적인 선택이 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약을 끊도록 하겠다. 약 때문에 제가 늦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또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야간 근무에서 빼줘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뒤에 완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좀 규정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8세에서 29세까지 남성 100명 가운데 3명은 우울증을 앓는 현실. 건강한 복무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치료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케어를 해서 또닥거리면서 하면서 얘들을 근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애가 이겨내고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군대를 보내겠어요. SBS 남주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 만나 악수한 장면이 오늘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손을 아주 세게 잡은 건데 정상들끼리 어떻게 악수하는지만 봐도 두 나라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갖가지 기행으로 유명한 트럼프는 그동안 어떻게 악수를 해왔는지 김정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첫 만남은 팔씨름에 가까운 악수로 시작했습니다. Congratulations, great job.
트럼프가 손을 빼려고 하지만 마크롱이 잡아채듯 놔주지 않아 6초간이나 악수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꽉 잡았는지 트럼프의 관절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얼굴까지 굳어졌습니다. 두 대통령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우크라이나 사태, 파리 기후협정 등으로 맞서왔습니다. 따라서 신경전을 연상케 하는 두 정상의 악수에는 두 나라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과 기싸움이 드러난 셈입니다. 의견 차이가 커서 더욱 관계가 껄끄러운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한층 어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악수를 거부하면서 썰렁한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투자와 경제 협력을 약속한 아베 일본 총리와의 약수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려 17초간이나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왼손으로 아베의 손등을 쓰다듬기까지 하며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업가식 외교로 종잡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트럼프지만 적어도 악수만큼은 정직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트럼프를 직접 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 신뢰를 받고 있는 최측근이자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FBI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시크리터리 오브 에브리띵, 모든 부 장관이란 별칭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입니다. 장인의 무한 신뢰에 힘입어 초강대국 미국의 내외치를 아우르는 핵심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He is so great. If you can't produce peace in the Middle East, nobody can. Okay? I have a feeling that Jared is going to do a great job. 이런 그가 FBI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쿠슈너에게 아직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FBI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쿠슈너는 지난해 말 의심받는 두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측근의 러시아 내통 창구로 지목된 키슬리아크 주미 러시아 대사,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국영은행 책임자와 만난 것입니다. The fact he met with the banker, I think he needs to explain himself. 쿠시너는 FBI 수사나 의회 청문회에 자발적으로 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위를 향해 조여오는 수사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오늘 하늘 한번 바라보셨나요? 유난히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그리고 공기는 깨끗하고 선선했습니다. 공기 맑기로 유명한 캐나다, 노르웨이와 같은 수준이었는데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안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일 시리게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막힘없이 탁 트인 시야에 멀리 있는 산이 마치 손에 잡힐 듯합니다. 도심 건물은 깔끔하게 세수한 듯 또렷한 모습이고 푸른 하늘을 이고 있는 한강도 짙은 푸른색을 뽐냅니다. 하늘이 너무 깨끗하고 맑으니까 어렸을 적에 봤던 하늘과 똑같아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강당에서 체육 수업을 하던 학생들도 오늘은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공을 던지고 줄을 넘고 친구와 함께 뛰면서 소리도 마음껏 질러봅니다. 강당에서만 하다가 오늘 미세먼지 없어서 그 운동장에서 하니까 더 좋고 상쾌한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4분의 1 정도인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로그램.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올 들어 가장 낮은 4 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사라지면서 오늘 서울의 공기질 지수는 청정 지역인 캐나다 토론토, 노르웨이 오슬로와 비슷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진 것은 동해상에 머무는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에서 깨끗하고 선선한 공기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오늘처럼 공기가 맑고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 뒤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를 즈음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극장에 걸리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주인공이 2002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차지하는 극적인 과정을 뼈대로 하고 변호사 시절 정보기관 담당 요원, 특별한 추억을 간직한 운전기사 등 39명을 통해 인간 노무현을 조명합니다. 개봉 전 시사회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예매율 2위에 오르며 580여 개 스크린을 확보해 개봉 첫날 7만 8천여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슬프다 뭐 이런 느낌은 받았지만 이게 막 가슴에 뼈가 아플 정도로 감정이 복받쳤던 영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뽑지를 않았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었던 4년 전 영화 구상을 시작하며 은밀하게 투자자를 찾았지만 정권에 밉보일까 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고 전주영화제 출품 때는 제목조차 N 프로젝트로 숨겨 부르다 개막 직전에야 공개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영화를 개봉할 거라고 우리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개봉을 못 잡으면 그냥 온라인에 퍼뜨리고 잠수를 타자는 말까지 할 정도로 주말을 맞아 상영관은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영화계에선 또 하나의 독립 다큐 영화 흥행 돌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남상석입니다. 담아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년에 몇 안 되는 날이라는 게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후의 서울 하늘 모습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 들어 가장 낮아지면서 이렇게 서울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이런 상쾌한 날씨는 주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외선 차단에만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서늘함이 감돌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광주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은 비교적 잠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한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고요.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가 끝난 뒤 곧바로 우리나라와 잉글랜드의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를 계속 생중계해 드립니다. 젊은 태극전사들의 화끈한 경기 보면서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